6월 28일 화요일이죠. 오늘 통키 뉴스는 한국의 경제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떠들썩한데요. JTBC가 전하는 영상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했습니다. 경제수장이 내놓은 발언 때문입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간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민들 허탈해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을 스케일링 시켜서 이 고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조금 방법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금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리지 말라라고 주문하는 거는 희생을 좀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힘들어했던 시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경제부총리가 한 논란의 발언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추 부총리가 언급한 일부 IT 기업이 양대 인터넷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네이버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3천만 원인데 올해 10% 더 올랐고,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7천만 원인 카카오도 올해 15% 더 올랐습니다. 이처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서 다른 기업들이 뒤이어 올리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판단입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임금 상승분을 제품값에 포함시키면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생기는 건 맞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해요. 임금이나 또는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원재료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노사 자율인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설사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무원이 민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특히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우회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죠. 직장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추 부총리 발언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을 접한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대기업은 대변하고 고물가의 고통은 노동자에게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서민들이 사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줄이게 되는데 그렇다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임금, 네, 당연히 올라야죠. 물가에 비례하게 올라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당장 시민단체에선 정부가 물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 수단을 통한 어떻게 보면 적정한 대응을 직무유기하고 도외시하고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임금 노동자들이 더 어떤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짐을 지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쓸 수 있는 여윳돈들을 풀어주면서 노동자의 임금만을 가지고 물가 상승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어떤 불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JTBC 조소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도 내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한창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여기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들부터 떠안으라는 말이냐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혹과 분노 속에 최저임금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 회의를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에 모인 양대 노총,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사용자 측 입장에 힘을 실은 거라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물가 동결됐습니까? 금리 동결됐습니까? 부동산 동결됐습니까? 경제수장의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습니다.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소비가 위축됐으니 임금을 되레 늘려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하지만 사용자 측도 물가를 이유로 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노동계는 시간당 1,890원, 즉 18.9%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현재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고 입장차는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마감 시한이 하루만 남았다고 강조했는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특히 법정 심의 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동계는 시한을 넘겨서라도 더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은 JTBC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워낙 고물가 상황이라 사용자 측도 동결안을 철회해야 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죠. 이럴 때 임금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일 거고, 왜냐면 쫄라매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금 소비가 얼어붙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다. 노사 간의 갈등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늘 어디든 있는 곳이죠.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자, 추경호 저 경제부총리죠. 뭐 완전히 오른쪽, 예전에 이명박 시대 때부터 뭐 정치적인 걸 일단 차치하고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또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늘려줄 여력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들한테 임금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대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일단 서민들이 먼저 떠안으라는 거죠. 아, 선거 다 끝났다 이거구나. 아, 이제 선거 다 끝났다. 아, 참. 화가 확 뻗치네요. 예. 선거 다 끝났으니까, 지난 정부 욕하면서, 저거는 아니죠. 미국에 살아도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딱 YS 시절에 IMF 터지기 직전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자기는 좀 못 먹어도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미진홀 가족들처럼. 그쵸? 어려울수록 상대방을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 안 한다고 본인 각자가 힘든 거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인간들 재산 내역 좀 공개했으면 좋겠네. 응? 제가 좀 살펴보니까 아주 또 비리의 온상이더군요.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아무튼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한 번 더 IMF 같은 거 두드려 맞으면 회생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하고 또 틀립니다. 전 세계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도 참 답답합니다. 자, 미국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에 집값이 20% 올랐는데요. 5개월 만에 첫 미국 부동산의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라는 발표입니다. 자, 이미 오래전부터 미주노는 부동산이 꺾였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파월도 집 사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 이제부터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자, 집 하실 분들 자꾸 과거의 기록에 붙잡혀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리얼터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지금은 타이밍을 놓치면 주식과 똑같습니다. 욕심 부려서 안 팔았다가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왜 이러지 뉴스가? 자, 연준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다라는 주장을 피고 있는데요. 연준의 말이고,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 경기 침체라는 게 뭡니까? 소비가 얼어붙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게 경기 침체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유통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근데 안 쓰는 사람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 오른 것 빼고 다 올랐어요. 경제가 가파른 임금 인상 여파로 곧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을 놓고 연준과 시장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도 그렇죠. 연준의 제3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올해 GDP 증가율이 1에서 1.5%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올해 성장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꽤 많이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럼 자, 존, 경기 침체가 아니면 뭔데? 경기 둔화라고? 말장난하나? 말장난해? 더불어서 이 존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기 둔화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겠지. 너네들이 다 인정하면 연준도 지금 총 맞아 죽을 분위기니까.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최측근으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총재, 방금 얘기한 이 존입니다.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0.5,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을 생각한다면서 올해 기준금리가 3.에서 3.5%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이런 시각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요즘 열받았죠? 주식이 하도 떨어지니까. 이미 경기 침체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고 문제가 크다. 내 45년 경력에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처음 본다. I've never seen before. 어제 나이키도 곤두박질 친 게 재고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불어서 캐시는 공급망 차질과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캐시, 너의 문제도 이거지. 이제서야 인정해. 공급망의 차질과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지만 이는 또한 우리에게 디플레이션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캐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죠. 추세를 읽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의 스탠스에 가로잡혀서 이렇게 세상이 곤두박질. 그러니까 결국 캐시가 연준을 저격하지만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아. 자, 지난주 초부터 맨 먼저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최근 연준의 매파적 정책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미즈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을 너무 놓쳤어요. 자꾸 지금 뒷북치고 있거든요. 매파적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프트 랜딩은 경제 연착륙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죠. 자, 서머스 전 장관은 일종의 장기적 침체, 시큘러 스태그레이션입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60대 40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된 후 2018, 201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구조적 저성장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증가, 경제 위기 후 불확실성의 증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자본재 비용 인하 등을 그 이유로 지목한 서머스 전 장관은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겨우 넘는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컨버런스 보드에 따르면 이달 6월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98.7로 지난달 103.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은 물론 작년 2021년 2월 이후
무려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나네요. 참으로 엄청나네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마이클 버리 아시죠? 마이클 버리가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이 하반기에 긴축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에는 시장이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이거 지금 매파적 금리 올리는 거를 멈출 거니까. 조금 들여다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예측한 인물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마이클 버리는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연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조기에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에 따르면 황소 채찍 효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윗 이펙트. 소비자 수요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공급망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증폭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채찍을 휘두를 때 손목의 작은 파동이 채찍을 흔들지만 그 채찍이 닿는 저 끝에는 어떻게 되죠? 엄청난 에너지가 전달돼서 큰 파동이 일어나죠. 즉 별다를 것 없이 보이는 자그마한 움직임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언급하는 경제 용어인데요. 자, 오늘 통기뉴스 초반에 보여드렸던 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저 한마디, 저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저는 헛소리 짓거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긴 거 봐라.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자산운용 대표는 올해 2020년 초 소비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자 소매업체들이 재고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제재 등을 거치면 공급망에서 전반적으로 초과 주문 발생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죠? 공급망의 문제죠. 유통의 문제였잖아요. LA 항구에서 롱비치 항구에서 배가 떠서 못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전쟁 일어나는 걸 보면서 소매업체들, 뭐 코스코, 타겟, 월마트 재고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건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그게 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쌓여가지고 이젠 창고가 없어요. 그만큼 빨빨 이게 뭐죠?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경기 둔화가 나와서 사람들 물건을 안 사네.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이번에는 프라임데이를 2번 하기로 했다네. 공급 과잉이란 표현이 났습니다. 이야, 참. 공급망의 문제가 전혀 다른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디플레이션의 압박이 강해졌고 그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반대 상황인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양적 긴축을 조기에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이클 버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즉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이상적 수치인 2%대까지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이러한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데에는 타겟이나 월마트, 갭 등 대표적인 대형 소매업체들, 어제 나이키까지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면서도 반품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CNBC의 보도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타겟이나 월마트이 환불을 해주면서도 제품 반품을 원치 않는 이유는 지금도 쌓여가는 재고로 인해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야, 소비자면 장땡이네. 이거 악용하면 안 되죠. 제품을 받게 되면, 반품받게 되면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반품을 처리하는 비용도, 그 다음에 환불만 해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 반품받아서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환불해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반품 없는 환불을 현명한 전략이라며 소매업체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초과 재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CNBC 기사를 디플레이션 근거로 보는 것은 유통업체들의 이처럼 크게 쌓여가는 엄청난 재고량이 공급 과잉과 소비 둔화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참 쉽지 않네요. 자, 연준이 이처럼 강력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중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의 주장대로 만약에 연말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일시적으로 주식은 오르겠지만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죠? 그러면 지금 하락장에서 나오는 데드캣 바운스 정도의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을 건데요. 그러면 연준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잡는 걸 포기한다는 것인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목표지만 실제 5월 근원 소비 지출 PCE죠. 4월보다 낮아지고 7월에 나올 만약에 CPI도 하락한다면 연준이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근데 요즘 버리의 이 예측과 통찰력이 상당히 조금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렇지 지나고 보면 상당히 맞죠. 이런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숙소에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영구적으로 파티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파티하우스도 역시 금지되고요. 지난 2019년 한 숙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숨진 뒤 잠정적인 파티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거의 영구적으로 숙박 임대 플랫폼 에어비앤비 2020년 8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모든 파티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파티를 벌였다는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44% 감소를 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잠정적인 금지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이 금지 조치를 우리 정책으로 공식 명문화한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외진 숙소를 빌린 이용자들이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을 초청해 파티를 벌이는 것을 모두 단속할 수 있을까요? 현실성이 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파티가 어디까지 파티예요? 음악 틀어놓으면 파티인가요? 볼륨은 어디까지? 뭐 춤추면 파티인가? 그럼 음악 조그맣게 틀어놓고 그러면은 브루스 치면 파티예요? 아니에요? 이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보통 여러분 에어비앤비를 우리가 언제 빌리죠? 휴가 때 놀러가서 친구들 몇몇 가정들이 못하게 한다고? 그럼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팀장님 왜 남성용 탈모 미녹시딜만 해 여성용도 좀 하시죠.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성용 미녹시딜 요 제품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미녹시딜 로게인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그동안 엄선해서 요 제품 두 번째는 미녹시딜 알약입니다. 이미 복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미녹시딜 알약은 남성용, 이건 여성용. 오케이. 특별히 그 여성용의 탈모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호르몬과 여성은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성용 미녹시딜은 6개 단위로 6개월분 나오는데 여성용 3개월분으로 나오거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장타용 골프 많이들 주문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개런티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평균 20야드가 아니라 평균 40야드까지 나가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7월 수강 쿠폰 멤버십 한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같은 장에도 함께하면 그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참 끔찍하다. 대박이네요. 에너지주하고 이 퀄컴이죠. 퀄컴 빼고 오늘 완전 피바다인데 끝날 때까지 내리붙네요. 어려운 장에 미즈노일과 함께하면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고 7월 수업 쿠폰 구입하신 분들은 바로 초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좀 피바다장 보여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거 좀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계좌는 오를 수 있어도 한 번 빠진 머리 잘 안 나거든요. 요거. 근데 미녹시딜을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된다고 치료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쓰다가 꾸준히 못한 게 후회되는데 최근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자, 연휴 기간 동안 팬데믹의 최대 규모인 4,800만 명이 여행을 떠난답니다. 악천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어서 아마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가 곳곳에서 취소됩니다. 가뭄으로 인한 화재 위험,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과 폭죽 품귀, 더불어서 여러분 폭죽 요때를 빙자해서 이게 폭죽 터트리는 게 불꽃놀이 하는 게 총 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수많은 또라이 사이코들이 이때 총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자중하시고 특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이 폭죽 터트릴 되게 놀래거든요. 귀마개라도.
미국의 경제가 내년까지 1년 반 동안 어느 길을 걷게 될지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뉴스 필터링 잘 하시고 해석의 능력 키우셔서 여름 투자에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미국은 낙태법 때문에 난리죠. 아유, 하필 이때.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3개월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되었네요.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통속이었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뉴스 보니까 깜빵에 있어서도 거의 황제 면회를 수시로 했네요. 제 이명박 저 할아버지를 보면 인생을 참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주로 하는데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좀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제만을 살려줘라 라고 뽑아놨더니 경제를 확실히 망쳤죠. 승객과 승무원 207명을 태우고 LA를 떠나 시카고로 향하던 장거리 여객 철도 암트랙이 미주리 주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해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네요. 요즘은 한때 좀 시끄럽더니 좀 조용하더니 또 그렇게 열차 사고가 있네요. 비행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4일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G7 정상들이 공동 성명에서 고유가로 러시아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업 피임약 수요가 크게 늘면서 CVS, 라이트웨이드 등 대형 약국들이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낙태 금지법 저거하고도 연관이 좀 되겠죠. 그렇죠? 자, 국제 뉴스. 아이고야, 이거 좀 큰일 났네요. 터키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뭔가 러시아랑 틀어진 것 같네요.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아. 푸틴이 옛 소련권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군사기술 협력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어저께 우크라이나의 쇼핑몰에 또 미사일 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는데 이 악마 새끼 아주 그냥. 미국이 물가 급등에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가구당 최대 135만 원. 어제 알려드렸죠. 유류세, 인플레이션비. 야,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이런 게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그러는데 아니야. 제가 캘리포니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줄 거는 좀 줘야 돼요. 예. 줄 건 좀 줘야. 그래야지 소비가 살아. 소비가 지금 얼어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얼어붙고 있잖아요. 중국이 따대는 분위기죠. 대만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참. 할 말은 많은데 자꾸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는데 세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뉴스도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오늘 시장이 완전 피바다장인데 여러분 되게 힘드시죠?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미주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